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북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공부 365에서 부부 사이의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 결혼학개론에서 제시한 부부싸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갈등 원인 1위는 바로 돈 문제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목표 달성 접근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빚 청산 혹은 휴가 비용을 목표로 목돈을 마련하는 것처럼 돈과 관련된 목표를 공유하거나 함께 달성해 나갈 때 부부 문제와 불안감이 줄어든다고 한다. 두 사람이 돈 문제를 골칫거리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빚이 있으면 빚 갚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해결해 나간다. 그러면 돈 문제는 싸움의 원인이 아닌 합심하고 협업하는 계기가 된다. 돈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행복의 열쇠로 변하기도 한다. 부부 사이에서 피할 수 없지만 꼭 해결해야 할 돈 문제, 서로 솔직하게 터놓고 논의하면서 힘을 합쳐 해결해보자. 여기서 말씀드린 이 책 결혼학개론은 이제 외국에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를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요거는 이제 2017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동향조사 결과인데요. 이혼 사유 1위가 뭐냐? 성격 차이로 43.1%를 차지한 성격 차이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10.1%를 차지한 경제 문제가 이혼 사유 2위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문제가 이제 심각한 갈등 원인, 부부 사이의 갈등 원인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책 결혼학개론 78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명인들을 보면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사실 이 말은 싸움 방식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다라고 해야 더 정확한 말이 될 것이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때 했던 이야기들 중에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딱 핵심 문장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싸움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잘 싸워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진짜 깊이 알고 싶다, 제대로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책 결혼학개론을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위 성격 차이에 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 문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네, 경제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돈은 감정과 결부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죠? 네,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두렵냐면 생존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돈이 많을 때는 또 어떤 감정을 불러올 수 있죠? 네, 어떤 이 돈을 통해서 뭘 해낼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오기도 하고요. 또는 그 희망이 이제 꺾였을 때 좌절을 겪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어떤 욕망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돈은 감정과 결부되어 있어서 단순히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좀 더 복잡한 문제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또 돈은 인간관계의 힘과 균형도 반영을 합니다. 네, 이런 거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뭔 얘기를 해도 남편이 그냥 막 무시하고, 이런 이야기 드라마에서 숱하게 봐왔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인간관계의 힘과 균형을 반영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랑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봤는데,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 남성분이 하소연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장인어른이 토요일만 되면은 밭일하라고 자꾸 부른다. 농사 지으시는데 같이 농사일 도우라고 와서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5시부터 가가지고서는 땡볕에서 막 밭 메고 뭐하고 하는데, 나 힘들어 죽겠다, 나도 주말에 쉬고 싶다, 이러니까 댓글 반응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무슨 사위가 노비냐, 어떻게 그렇게 주말마다 불러서 그러냐, 좀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해라, 이러는데, 한 분이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인어른이 집이라도 사준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부려먹을 수가 있어? 이랬는데 거기에 글 쓴 분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집 사줬는데? 이러니까 갑자기 댓글 반응들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다들, 그럼 가서 해야지, 네가 지금 뭘 꿍시렁거리고 있냐고, 일요일도 나간다고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완전 태세전환을 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돈 문제는 힘과 균형을 반영을 한다. 요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돈에 관한 경험은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돈에 관한 가치관은 모두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잘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성향이나 이제 본능적으로 타고난 성향도 다른데 경험까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돈에 관한 가치관이 다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이렇게 절약하는 모습이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돈에 관한 갈등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문제가 복잡한 문제다. 단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또는 어떻게 분배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감정도 결부돼 있고 돈에 관한 가치관도 결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희망, 욕망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돈 문제다. 요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돈 문제는 다른 싸움과 갈등과는 다른 특수성을 띠는데요. 첫 번째로 돈 문제는 싸움이 길어지고 반복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번 달에 돈이 없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도 돈이 없을 확률이 커요. 예. 뭐 거꾸로 해도 똑같죠. 이번 달에 돈이 많았는데 다음 달에 그 돈이 싹 다 없어집니까? 내가 이번 달에 부자였는데 다음 달에 갑자기 빈털터리가 된다? 사실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는 조금 이렇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어지고 반복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돈 문제로 다퉜을 때 더 우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는 이거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일단 돈이 많아서 더 우울하다고 느끼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돈이 많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돈이 없었을 때 그때는 정말 뭐랄까 뭔가 자괴감 같은 것도 들고요. 왠지 뭐 돈이 없는 게 뭐 죄도 아닌데 괜히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SNS가 워낙에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면 뭐 30대 부자, 나는 40대에 파이어 했다. 막 이런 얘기들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진짜 뭔가 이렇게 돈 문제가 생기면 더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문제의 세 번째 특징, 돈 문제로 다퉜을 때 더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이 더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요거는 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이야 이제 좀 남녀 평등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맞벌이 하시는 가족도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내가 더 벌고 또 아내가 많이 벌어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남편이 가정주부인 그런 가정도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진짜 몇백 년에 걸쳐서 우리 사회가 계속 가정에 생기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남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가 이어져 왔잖아요. 그런 이런 문화사회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 문제로 다투게 되었을 때 남편분들이 많이 분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돈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뭐 돈이 없네 뭐 이런 거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무능하다는 얘기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풍족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물론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남편만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이 부족하면 그걸 해결하는 거는 남편 아내 모두 둘이 함께 해결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특히 남편분들이 더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 요러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돈 문제에 관한 네 번째 특징은 돈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외부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뭐 돈이 나가는 것도 외부로 나가는 거고 들어오는 것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돈 문제 자체는 외부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이라든가 싸움은 그건 전적으로 외부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집안이 다 우릉퉁부릉퉁한 건 아닙니다. 가난해도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집들이 있어요. 뭐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제가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아내랑 행복하게 살고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돈 문제가 전혀 없느냐? 또 그건 아닌데 돈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우릉퉁부릉퉁 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화목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부적인 문제라고만 인식을 하게 되면은 내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또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부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돈 문제가 특수해지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 문제가 그래서 이제 싸움이 길어지고 반복되는 원인이 돼요. 왜냐? 청구서는 매달 오거든요. 이번 달에 청구서 때문에 싸웠으면 다음 달에도 또 청구서 때문에 싸우고 이런 식으로 돈 문제는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특성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면 본능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싸움으로 큰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돈과 관련된 싸움은 미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싸움을 미루면 어떻게 되죠? 골마서 터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돈에 관련된 싸움은 미뤄두게 되느냐? 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라도 이제 상대방의 가치관은 어떻고 둘 사이의 가치관 사이의 간극은 얼만큼이고 우리 서로 어떤 점을 타협하고 어떤 점을 협력하고 이런 거를 또 얘기를 나누면서 싸움을 매듭 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일단 문제만 해결하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우기 적당한 타이밍에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아주 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차분히 얘기할 수 있을 때 돈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돈 문제가 이제 특수해지고 조금 더 이제 갈등을 유발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가 쉽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돈 문제가 특수한 이유 중에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강렬한 감정인 두려움을 촉발합니다. 왜 두려워지냐? 말씀드렸다시피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돈이 없다?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지 않고 내가 생계를 이어가고 삶을 이어가려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다 그러면 확 두려움이 몰려오거든요. 이게 사람이 확 두려움이 몰려오면 비이성적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본능적으로 투쟁 도피 반응 같은 게 나오고 이렇게 본능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공격적이 되고 더 옳지 못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전개를 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 문제는요, 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문제만 있나요? 남편 본가 쪽으로 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아내 친정 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길 거고요. 뭐 여기에 덧붙여서 돈 때문에 사생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신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갈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 이처럼 돈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돼서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문제라는 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특수한 문제다.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가야지 돈 문제를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요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돈 문제를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돈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고 하나를 해결해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를 완전히 없앤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돈 문제를 덜 고통스럽게 해결할 방법을 고민을 해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실질적인 방법인데요. 퇴직연금, 재테크 등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마련하는 겁니다. 아까 돈 문제가 두려움을 끌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정된 노후가 마련되잖아요. 두려움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좀 돈 때문에 힘들어도 노후에 돈 문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은 걱정이 고민거리가 그냥 싹 사라질 것 같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 공부를 해야 한다, 돈 공부해야 한다, 이 얘기를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버는 대로만 살면은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굴리는 법도 알아야 되고 재테크 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해서 돈을 다룰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지 안정된 노후를 마련하고 두려움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 공부가 꼭 미래를 위한 공부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래의 안정이 현재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그럼으로써 현재의 내가 더 행복하게 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돈 공부라는 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 저희 상상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 공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돈 공부를 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을 쓰신 김성일 작가님을 모셔가지고 강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그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돈을 굴려야 되는구나.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었는데요. 예,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 예, 그것이 안정된 노후를 가져오고 그것이 현재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돈과 관련된 공통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 처음 나온 하루공고 365에 나온 본문 내용이 바로 이거였죠. 돈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또는 함께 무찔러야 할 악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둘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한다?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결혼 생활에서도 그걸 느끼지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밴드 할 때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합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타 치는 애는 기타만 치면 되는 거고 드럼 치는 애는 드럼만 치는 건데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면서도 왠지 함께 그걸 연주함으로써 호흡을 맞추니까 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가까워지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둘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돈과 관련된 불안감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돈 갖다가 혼자 고민해 보시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막 외롭고 힘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게 가져오는 불안한 감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또 누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더 잘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네. 그런데 그 방법이 괜찮은 것 같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돈을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나와는 다르게 아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럼 더 가까워지고 화목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돈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돈에 관한 상대방의 가치관을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느냐? 책 결혼학개론에서는 다음 4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은 돈 문제에 관한 상대방의 가치관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 과정에서 돈에 관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3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나왔잖아요. 돈 문제는 어린 시절의 경험부터 이어지는 거다. 즉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돈에 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보면은 생각보다 다르다 또는 비슷한 것 같아도 구체적인 면에서 다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돈에 관한 가장 큰 고민거리 3가지는 무엇인가?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돈에 관해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준다면 돈에 관한 걱정이 많이 사라질 수 있겠죠. 또는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갈등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3번째 질문은 가장 큰 3가지 목표는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는 돈이 생겼을 때 어디에 쓸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희망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욕망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으로 돈을 남긴다면 어디에? 우선순위 3곳을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죽는 거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당장 내일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미리 나눈다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겠죠. 사실 가족끼리 돈 문제 중에서 제일 문제가 바로 이 유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유산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도 뭐 배신하고 막 뭐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는데 그런 끔찍한 가정 불화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상대방의 가치관을 물어두고 할 수 있다면 기록도 해놓는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부관계에서 돈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거를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고 기억하면 좋을 사실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결혼은 돈이 됩니다. 이게 돈 문제로 싸우기도 하지만 결혼이라는 거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집세를 아껴주기도 하고요. 둘이 따로 살면은 집세를 각각 내야 되는데 같이 살면 집세 한 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보험료도 그래서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것도 아낄 수도 있는 거고 차가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금이나 아니면 요즘엔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제 정부에서 정말 많은 어떤 이자 혜택이나 이런 걸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이자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이룰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각종 혜택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언제 결혼을 했을 때 우리나라 저출산이 문제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인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먼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뭐랄까 성실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이전까지는 나만 책임지고 살면 됐었지만 이젠 내가 책임질 가족이 1명, 2명, 3명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덜 공격적이고 더 준법적이 되게 합니다.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 보니까 그런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대할 때 좀 더 덜 공격적이 되겠죠. 그리고 더 준법적인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이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랑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아도 부모들이 아이 손을 꼭 잡고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가끔 이제 인터넷에서 아이 손을 붙잡고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부모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댓글들이 난리가 나죠. 진짜 애한테 뭘 가르치는 거냐. 아니, 저러다 사고 나면은 어떡하냐. 애를 데리고 무슨 짓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고 이러면 더 준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구나.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내가 가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 옆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든든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같이 밥 먹기만 해도 든든하고 밥 맛있게만 먹어줘도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리적 풍요를 가져다 주고요. 또 통계적으로도 결혼이 돈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혼남은 미혼남보다 9에서 13% 수입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더 큰 책임감을 느끼다 보니까 돈을 더 벌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수입이 더 늘어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77%가 더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더 많다는 건데 요거는 아무래도 씀씀이가 아무래도 기혼자가 좀 더 절약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저만 해도 뭔가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저희 집의 그 재경부 장관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맘대로 총각대처럼 나 이거 사고 싶네 하고 그냥 막 살 수가 없거든요. 뭐 저만 그런 것도 아니죠. 아내도 뭐 사야 된다 싶으면 저와 함께 항상 논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금 더 충동적으로 살 수 있었던 걸 지금은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게 되니까 더 절약을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오는 통계 자료 중에 하나가 이혼한 사람은 73% 은행 잔고가 더 적었다. 요거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걸 겪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혼한 뒤에 오는 어떤 심리적인 풍요나 경제적 풍요가 없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결혼은 돈이 되는 경향이 더 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요걸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결혼 생활을 부부 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가정이라는 회사를 부부가 함께 운영을 하는 거다. 그게 결혼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더 나가면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이렇게 제가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는데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좀 알아줬으면, 이런 것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말 안 하고 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은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불만이 쌓여서 골마 터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 더 크게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내가 진짜 뭐 좀 잊을만 하면 이 얘기를 저한테 꼬박꼬박 해주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야기를 해야 한다.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 말을 진짜 잊을만 하면 꼬박꼬박 해줍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부는 뭐냐? 저는 부부가 운명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운명공동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쪽이 잘 되면 다른 쪽도 잘 되고, 한쪽이 안 되면 다른 쪽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부부가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뭐 남편은 맨날 이제 호의호식하는데 아내는 풀뿌리만 캐먹고 살거나, 뭐 아내는 맨날 명품 옷만 입는데 남편은 뭐 거적대기만 이런 부부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남편이 잘 되면 아내도 같이 잘 되는 거고, 아내가 잘 되면 남편도 같이 잘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운명 공동체다. 요 운명 공동체 개념을 요즘 이제 비즈니스로 끌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가 갑자기 잘 됐습니다. 회사가 잘 됐는데 직원들의 월급은 하나도 안 바뀌고 사장님 차만 벤츠로 바뀌었어. 그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회사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게 좋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잘 되면 직원들의 월급도 올라가고, 뭐 월급을 올려주지 못할지언정 보너스라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좋은 리더십이다. 그런 게 요즘 비즈니스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합심해서 해결해야 나가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돈 문제일수록 더 솔직하게 나누고요. 혼자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더 외롭게 느껴지고 더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누고, 그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책망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보자,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은 설령 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설령 돈이 없더라도, 가난하더라도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돈 문제가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